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죠. 지금 네. 17시 현재 9.2%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하던 바죠? 네, 그 정도 예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가 지금 동시간대 7.9%였거든요. 한 1.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 네. 사실 이게 특별히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과거에는 네. 그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투표장에 나갔지만 지난 대선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정당이 그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뭐 한 10.23% 정도 10.2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개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많이 하세요. 네. 과거 역대 투표를 봤을 때. 근데 내일 지난번에 보면 20.14%였는데 대략 한 24% 내외에서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6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물론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보다 약간 낮을 것 같아요. 네, 낮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60% 살짝 넘어서 한 2%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선거 첫날 여야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박시영. 아니 뭐 지금 뭐 그 전체적인 흐름이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유리한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아무래도 허니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임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야당 쪽에 악재 요소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더 느긋한 것 같고요. 여유가 좀 느껴지고 민주당은 바짝 긴장한데 얼마 전까지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오늘은 좀 수습이 지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사과를 했고요. 후보들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좀 봉합이 되는 양상이고요. 네. 어쨌든 좀 민주당도 박빙 지역이 꽤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제 2020년 뭐 새 보수당 등등이 합쳐져서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는 최고치입니까? 네. 리얼미터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자체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50.1%, 더불어민주당이 38.6%로 대략 5대4. 근데 이제 50%를 넘은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에서 심의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조사죠.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튼 지금 그 국민의힘은 흐름을 타서 지금껏 역대 최고치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은 분명히 보이고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좀 이번에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진보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금 우세 지역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거만큼 그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향성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층들이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도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연령대별로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2030, 40 세대까지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지율이 비슷한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민주당은 있고요. 그럼 그 수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한 2주 전에 2월 셋째 주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령 이제 20대 같은 경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9%였는데 지금 이제 33.5%였습니다. 아까 조사 결과 말씀드렸고요. 국민의힘은
2월 셋째 주 32%였는데 지금은 50%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37%였던 지지율이 지금 39.3%로 민주당은 비슷한데 국민의힘이 당시에 36%였는데 지금 49.4%. 자, 그럼 20대, 3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네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그건 정말 20, 30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분들이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적절히 나올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40대, 50대, 60대는 변화가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40대 같은 경우 현재 민주당이 51%,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은 53%로 비슷했고 국민의힘이 26%에 불과했었는데 한 9%포인트가량 오른 거죠, 40대가. 예. 근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도 투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그래서 40대가 이제 특히 민주당이 강세 계층인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 현 정부를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서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를 위해 투표할 것이냐. 근데 40대 같은 경우 이제 견제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희비가 좀 갈릴 것 같고요. 50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인데 살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선 전에는 민주당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살짝 높은. 근데 50대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60대 네.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했습니다. 자, 격전지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치열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선거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연 경기도가 치열합니다. 원래 경기도 여론조사 하는 게 경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권역별로 랜덤하게 그 샘플링을 합니다. 그 샘플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시간대별로도 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경기도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40대, 30대, 20대 많지 않습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주중에는 사실은 화이트 칼라 표집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히겠죠.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잘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잡히고요. 네. 이런 변수들이 약간 있어서 조사기관들이 시간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말에 했느냐, 또 주중에 했느냐, ARS로 했느냐, 전화면접 조사를 했느냐, 또 유선 무선과의 반영 비중의 차이,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요즘 김동연, 김은혜 두 분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서로 많이 달라요. 조사기관마다. 그래서 네. 경기도는 정말 혼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 그 지역들은 패턴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패턴이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김동연, 김은혜 양쪽에서 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론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부동층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부동층 규모가 좀 적게 잡힌 조사들에서도 지금 팽팽한 것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경기도 지역은 어느 지지층에서 투표장이 많이 나오느냐의 싸움이지 지금의 여론은 뭐 큰 의미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 팽팽한 상황이라고 동의하고요. 또 강용석 또 정의당의 황순직 후보인가요? 정의당 후보 네. 두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또 가져가는 표가 이건 어렵죠. 이거 모르죠. 네, 그 있기 때문에 지금 1, 2%에서 당락이 갈릴 가능성도 있어서 네네. 어느 계층이 적절히 투표장에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네. 그리고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얼마나 득표하는지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는데요. 대선 주자 민주당의 간판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윤영선 후보하고 대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앞서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상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죠. 그런 그 결과가 있어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그냥 경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반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의원이 해당 지역구였는데 서울시장으로 나갔고
그 빈자리를 이제 이재명 고문이 후보로 나선 건데요.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선거전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가장 뭐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많죠. 오고 뭐 예. 유튜브들도 뭐 생중계하고 그래서 개항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너무 요란스럽다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도 지원 유세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재명 고문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전체를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불만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조용한 선거전, 나홀로 선거전 형태로 조용히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뭐 사람들 우르르 몰리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진심을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패턴을 좀 바뀌었는데 그것이 과연 유권자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박지원 변수는 이제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까? 뭐 현재까지는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선거인데. 네, 근데 선거 이제 중반전에 꽤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부분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게 받고 무관심하게 더욱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이제 봉합 분위기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침 오늘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남은 6월 1일 본 투표까지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네, 지금은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야 이게 선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위기의식을 더 발동되는 기제로 작동한 측면도 있고요. 네. 이제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다행히 조기에 이게 봉합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유정복 후보가 뭐 대체로 앞서가는 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충청도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인천 친구들. 네. 네. 인천 친구, 제 친구도 그래요. 마음을 알 수가 없었거든. 네, 그런데 네.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전 뭐 충청 지역하고 인천 이쪽 지역은 또 유독 팽팽한 지역구들이 총선 같은 경우 많이 있고 대선에서도 굉장히 박빙으로 나온 지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현재 유정복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의 결과들도 있고 오차 범위 밖의 결과들도 있긴 한데 이 지역도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럼 개항을 보궐선거하고 인천시장하고 조금 영향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 기조를 좀 바꾸면서 최근에는 조금 바닥을 친 느낌이에요. 조금 그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인천시장 선거까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영향은 분명히 줄 텐데 전체 판을 역전을 시킬 만한 힘이 있을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유정복 후보가 좀 앞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 다. 근데 투표 용지를 8장까지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계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특히 줄 투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또 이 박남춘 후보는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지역구 후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회복을 하면은 박남춘 후보도 좀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근데 아무튼 선거 사전 투표로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뭔가 만회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요? 서울을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 부르게 됐는데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사실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죠. 여론조사 상으로 많이 앞서고 있고.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할 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항상 앞서서 성큼성큼 앞서서 달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다르더라고요.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적중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고요. 과거에. 그런 부분 분명히 있고, 그러나 과거에 한명숙 그 서울시장 선거 때 2010년 사례,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총선 때 2016년인가요? 총선 때 그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한테 뒤졌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 가상번호, 이 안심번호가 보급이 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무선이 배제된 형태의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심하고 안 맞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핸드폰으로 거의 그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 조사가 안 된다는 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 가상번호 핸드폰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뭐 완전히 바뀌는 그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다만 격차는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격차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지금 흐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이 양 후보 간의 격차가 좀 큰 데는 한 25%포인트까지 차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가령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네. 지난 23일, 24일 조사입니다. 네. 송영길 31.8, 오세훈 57.9 꽤 차이가 납니다. 근데 CBS 의뢰로 조원 CNI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네. 개혁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쫄지 마세요. 지나치게. 지난 23일, 25일 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네. 역시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송영길 41.7, 오세훈 54%. 여기서는 12%포인트가량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세훈 후보는 50% 초반에서 좀 균등하게 나오는데 송영길 후보가 어떤 조사는 30% 초반, 어느 조사에서는 40%를 살짝 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10%포인트 이내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전망을 해요. 예. 근데 실제 여론은 근데 여론조사는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10%포인트 이상 날 수도 있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 여론사 전문가들은 한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서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격차가 20%포인트가량 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입니다. 네. 네. 성남 분당갑이나 다른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접전이 제주 김한규 후보하고 네. 부상일 후보 네. 여기가 좀 접전인데 접전입니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조사가 상당히 좀 많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차 범위 아니지만 약간 이제 승기를 잡는 쪽은 김한규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긴 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은 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조사가 많아요? 네 요즘에 이거 모르네요. 박빙이네 경합이네요. 제주도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곳 중에 넘버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경기도도 어렵다, 충남도 어렵다. 근데 제주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왜 그렇습니까? 제주 도민들이 예전에 이제 4.3 도 있었고 하니까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마음을 잘 못 엽니다. 여전히. 외지인들이 조사하는 걸 별로 응답을 잘 안 하죠. 네, 특히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정량조사 외에 뭐 정성조사를 좀 섞어야 좀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네. 참 이 지역은 지금 근데 그 여론조사 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 도지사 선거는 그냥 조금 그렇죠. 한쪽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앞서 달립니다. 오차 범위를 넘는 오영훈 후보가 앞서 달리는데 그 재보궐선거는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이다. 오 네. 그래요? 네. 저 분당은 어떻습니까? 분당은 좀 차이가 나죠.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김명환 후보를 앞서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원주 을인가요, 갑인가요? 거기 그 보궐선거는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렇죠. 변수가 있습니까? 이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있습니까? 뭐 어느 계층에서 투표를 많이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전 투표도 이제 많이 하기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투표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상황이고요. 근데 본투표 때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당 내부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층이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지 하고 나올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본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점유율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뭐 관건이고요. 나머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다른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광역단체장 숫자가 10대 7이었는데 국민의힘이 10개 그다음에 민주당이 7개 지역을 앞섰는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대선 승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5개 정도
에서 만약 6개 이 정도를 광역단체장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걸 패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무승부 형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기를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도 이거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아무튼 나름대로는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12대 5나 11대 6 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를 가져가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 예,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경기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또 김동연 후보가 갖고 있는 또 네. 민주당 내부에서의 앞으로의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놓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원주가 원창묵 후보와 박정아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뭐 인천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또 본인 선거, 전국적인 스코어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되면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쇄신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 8월까지 전당대회가 미뤄질까요? 선거 끝나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바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혁신위원회 이런 거 띄울 수는 있지만 전당대회가 코앞이라서 그걸 조금 땡길지는 모르겠지만 땡기겠죠.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개항을 해서 살아남고 네? 이제 원내 진입을 하면 뭐 이게 12대 5든 11대 6이든 조금 어려운 선거 결과가 나와도 당 이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아무튼 유력 잠룡이 이제 살아남아서 다음 이제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낙선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은 굉장히 큰 후폭풍 그렇죠. 맞을 수밖에 없죠. 낙선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고문은 살아남더라 하더라도 네.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4석만 호남 플러스 제주 정도만 인천 경기를 잃는다면 다 잃고 호남 플러스 제주 4석만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 당연히 나올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전당대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과거보다는 약해진다고 보여지죠.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시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살아남으면 뭐 예를 들어 13대 4가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불씨는 살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낙선을 하면은 12대 5나 뭐 11대 6이 되더라도 아주 이 질서가 무너지고 향후에 이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림 같습니다. 그럴까요? 7771님께서 지금 투표장 다녀왔는데 줄 서서 투표했어요. 주민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표에 대한 열기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택수 대표 그리고 박시영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제8회 지방선거 후보 경력 방송 후에 6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 이 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챙기시고 투표장에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